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얼마 전 신혼 때부터 간절히 원하던 제 집을 마련했답니다. 수도권에서 좀 떨어졌지만 평소 꿈꿨던 정원도 있고 집안 공간도 꽤 넓어요. 주변에서는 오를 전망도 없는 데에다 집은 왜 샀냐고 했지만 제가 원하는 건 저희 가족만의 아늑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만족해요. 남편도 딸아이도 좋아하고요. 이사를 하고서 남편은 한동안 제 손을 잡고 놓을 줄 모르더군요. 자기가 예전에 저 고생시키던 게 생각나서 미안하고 고맙다나요? 그러고 보면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 몇 년 동안은 꽤나 힘들었네요. 그때 생각을 하니 울컥하기도 하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다 보니 제 공부를 제대로 챙길 시간이 없으셨어요. 저는 자연히 공부보다는 만화책이나 TV 드라마를 더 많이 봤고 그 결과 성적은 당연히 좋지 않았어요. 아슬아슬하게 중간을 유지하는 정도였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담임선생님이 부모님을 만나서 첫 진로 상담을 했을 때에는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냐며 엄마가 호통을 치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의외로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우리 영선이가 성적이 좋지는 않아도 착하고 애들하고 잘 지내잖아요. 저는 그거면 됐습니다. 공부라는 게 무조건 시킨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자기가 어느 정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영선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선생님도 우리 영선이 공부 너무 부담 주시지 마시고 잘하는 걸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반에서 중간은 가네요. 저희 부부가 바빠서 한번 봐주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이만큼 한 거 보면 머리가 아주 나쁘진 않나 보네요. 라고 하자 담임선생님은 의외였는지 어리둥절해 하시면서도 잘 알았다며 웃으며 대답해 주셨어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해 하소연하거나 속상해하는 거하고 달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가 제 머리가 나쁘지 않나 보다고 한 말이 그렇게 가슴에 남더군요. 그 다음부터는 뭘 해도 제가 멍청하지는 않다는 자신감이 있어서인지 더 당당할 수 있었고 혹시 실수를 해도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저는 제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반 친구가 저한테 머리를 묶어달라고 했을 때 정성껏 머리를 빗어서 예쁘게 묶어줬죠. 그랬더니 제 짝이 영선이 넌 진짜 손재주가 좋은 것 같아. 특히 머리 잘 만져. 그래서 내가 맨날 영선이 보고 해달라는 거잖아. 난 아무리 묶어도 이렇게 안 돼. 라며 저한테 머리를 맡긴 친구가 맞장구를 쳤어요. 저는 그때 제가 머리 만지는 것도 좋아하고 잘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늦게 집에 들어오신 엄마에게 나 미용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진짜 있어. 미용사 일 해볼래. 그래 네가 어렸을 때부터 동네 애들 머리는 죄다 자르고 다녔지. 잘 됐네. 잘하는 거 있는 게 최고다. 그걸 좋아하면 더 좋고. 생각해봐. 평생 먹고 살 일을 하는 건데 그게 지겹고 힘들면 얼마나 고역인데. 그럼 됐다. 너 먹고 살 거 찾았으면 됐어. 엄마는 원래 간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외갓집이 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다 못 마치고 그만두셨거든요. 생활비를 버느라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하시다가 아빠를 만나셨고요. 두 분이서 열심히 일하셔서 제법 큰 야채 가게를 하며 자리를 잡으셨지만 늘 하고 싶은 걸 못했던 게 마음에 남으신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미용학원에 등록을 시켜주셨어요. 학교가 끝나면 다른 애들은 도서실에 가거나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미용학원에 가서 기술을 배웠어요. 정말 신이 나서 다녔네요. 처음에는
그동안 잘못된 버릇이 들었던 걸 고치느라 애를 먹었지만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지나쳤던 것도 실은 정교한 작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저한텐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국가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졸업하자마자 국가 자격증 시험에 붙었고 여대 근처에 있는 큰 미용실에 취직을 했어요. 어느 분야나 그렇듯이 첫 사회생활은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미용실에서는 제가 국가 자격증이 있는데도 나이가 어리고 첫 직장이라며 주로 허드렛 일만 맡기더라고요. 손님 머리를 만져볼 기회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 사수가 갑자기 손을 다쳐서 제가 손님 머리를 마무리하게 됐어요. 어머, 너무 예쁘다. 파마 끝나고 이렇게 마음에 든 적 처음이에요. 드라이를 머리도 안 땡기게 너무 잘하시더라니. 고마워요. 라며 난생 처음 직접 손님을 대하고 칭찬까지 들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원장님은 그 다음부터 저에게 손님을 맡기기 시작했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 저를 찾는 손님이 점점 늘었고 저도 더 바빠졌죠. 미용실에는 저와 같이 들어왔던 남자 미용사가 한 명 있었어요. 2년쯤 지나고 나니 같이 들어왔던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고 저와 그 남자만 남게 됐어요. 남자는 착하고 성실하긴 했지만 센스가 좀 부족했고 우유부단한 데가 있었어요. 그 점을 원장님도 답답하게 생각했고요. 상호 씨는 다 좋은데 너무 물러. 지금보다 더 강하게 손님한테 클리닉도 밀어붙이고 비싼 시술이 왜 좋은지 설명해도 되는데 말이야. 저도 아는데 막상 말을 하려면 입이 떨어지질 않네요. 라며 미안한 표정을 짓기 일쑤였고 그러면 원장님도 더는 말을 못했어요. 저는 남자의 그런 여리면을 순수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그 사람한테 마음이 쓰였고 끌리기 시작했죠. 제가 다가가자 그 사람은 꼭 기다렸던 것처럼 저와 가까워졌어요. 안 그래도 김 선생님한테 저녁 한번 먹자고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영 자신이 없어서요. 혹시나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시니 너무 좋네요. 왜요? 박 선생님이 어때서요? 좀 더 자신을 가지셔도 돼요. 머리도 잘하시고 친절해서 손님들도 좋아하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용기가 막 샘솟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손님들한테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정말 그 사람의 태도는 전보다 훨씬 당당해졌어요. 제 말에 용기를 얻고 태도가 변했다는 거에 저도 뿌듯했죠. 그렇게 저희는 사귀기 시작해서 8개월 가까이 만났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은 데이트를 하다가 저에게 꼭 할 말이 있다면서 저를 데리고 스카이라운지에 가더군요. 거기서 그는 제게 고급스러운 상자에 든 반지를 건넸어요. 영선아, 나하고 결혼해줘. 나 잘 알지? 나 지금 엄청 용기 내서 말하는 거야. 네 덕에 내가 회사에서도 일을 더 잘할 수 있었잖아. 너하고 함께하면 평생 든든할 것 같아. 사실 마지막 말은 제가 남자한테 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그 사람이 얼마나 여리고 겁이 많은지 잘 알고 있어서 그것마저도 그 사람답게 느껴졌어요. 저희는 양쪽 집에 인사를 드리고 순조롭게 상견례를 했어요. 저보다 2살 어린 시누이는 상견례하는 내내 들뜬 표정이었어요. 집에 새 식구가 생긴다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럼 새언니가 저 용돈도 챙겨주시는 거죠? 진짜 좋다. 형제가 없던 저는 그것도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겨우 2살 차이지만 시누이는 대학생이고 저는 사회생활을 해서인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게 나이보다 더 어리게 느껴지더라고요. 결혼식 때에도 자기가 우리 신혼여행 가기 전 묵는 호텔에 똑같이 묵겠다고 고집을 펴서 애를 좀 먹었죠. 미안해. 우리 상은이가 고집이 좀 세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어린 게 불쌍하다고 해달라는 대로 다 들어줘서 그런 것 같아. 라는 남편 말에 당신하고 4살 차이밖에 안 난다고 말하려다가 그만뒀죠.
좋은 일 하는데 그런 말해서 뭐 하겠나 싶었거든요. 예, 우리 상은이가 이런 고급 호텔에 묵어본 적이 없어서 직접 보니까 욕심이 났나 보다. 네가 이해하렴. 근데 정말 상은이 호텔에 있으면 안 되겠니? 당연히 방은 다른 데 쓸 거고 제가 호텔에 있는다고 니들 불편할 건 없잖아. 라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말하더군요. 솔직히 해주려면 해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와 남편은 똑같이 결혼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고 이미 지출이 거의 나간 상태여서 여유 있는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나 남편이 따로 비용을 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시누이 호텔 방을 해주자고 조르자 남편은 결국 그럼 내 카드로 계산할게. 영선이 너는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이번에도 상은이를 못 꺾네. 라며 하룻밤에 50만 원이나 되는 호텔방을 따로 예약했어요. 저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일단 참기로 했어요. 대신 앞으로 살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됐죠. 아니나 다를까 신혼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수시로 저희 신혼집을 드나들었어요. 그냥 와서 밥을 먹고 있다가 가는 수준이 아니라 며칠씩 자고 가는 걸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미용실에서 디자이너로 이름을 점점 알리고 많이 바쁠 때였어요. 젊은 언니가 손이 야무지고 머리를 잘한다고 여대생들 사이에 소문이 쫙 퍼졌던 거였어요. 저한테 머리를 하겠다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졌고 저는 미용실에서 점심 먹는 날이 손에 꼽을 만큼 바쁘게 손님을 받았어요. 그러니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었죠. 어머니, 아가씨랑 저희 집에 오시는 건 좋은데 며칠씩 계시니까 제가 힘이 좀 들어요. 앞으로는 자주 들렀다가 가는 걸로 하시면 안 될까요? 왜요, 언니? 저랑 엄마 오는 거 싫어요? 우린 언니네랑 있으니까 좋아서 그러는 건데 좀 섭섭하네요. 라며 시누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자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자다만 가니까 편하고 좋겠죠.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얼른 가로막으며 우리라고 니들 패 끼치고 싶겠니? 근데 우리 집이 너무 낡아서 여기저기 손볼 데도 많고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얼마 전에 이사를 가려고 집을 알아봤는데 전세금이 우리가 살던 때보다 세더라고. 그러니 이사 가는 것도 어렵고 그 집에선 살기도 힘들고 우리도 여러 가지로 힘들어. 집이 낡았으면 주인한테 고쳐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 거 주인들이 다 해줘야 돼요. 안 한다고 하면 제가 말할게요. 그러지 말고 니네가 우리 전세금 좀 보태주면 안 될까? 우리도 이제 새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언제까지 낡은 집에서 사니? 여기만 오면 이렇게 아늑하고 편한데 우린 방충망도 다 떨어져서 여름도 아닌데 날벌레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나 몰라. 너도 그렇지. 며느리가 돼서 니는 좋은 데서 살고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후진 데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잖아. 맞지? 하면서 은근히 사람을 유도하더라고요. 저는 왜 그렇게 두 사람이 저희 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다 돈 때문이었던 거죠. 두 사람이 하는 걸 보니 그 돈을 안 주면 막무가내로 눌러있을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적금 들었던 걸 해지하고 전세금을 해줬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남편과 말을 안 했어요. 소심한 남편은 제 눈치만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답답했던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미용실 부원장님과 점심을 먹으며 하소연을 하게 됐어요. 제가 결혼을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요. 전에 언니가 왜 그렇게 좋은 나이에 서둘러서 결혼하냐고 했잖아요. 정말 제가 왜 그랬을까요? 아직 신혼티도 안 벗은 새댁이 벌써 후회하는 거야? 그거야 결혼 전이니까 한 말이고 아직 얼마 안 됐잖아.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넌 다 잘해낼 거야. 라며 격려를 해줬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지 남편은 그날 밤 저에게 근사한 밥을 사더니 제 손을 꼭 잡고 결혼하자마자 엄마랑 상은이 때문에 많이 힘들지?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그럼 시어머니랑 아가씨한테 집에 오지 말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니 금세 얼굴빛이 어두워졌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어느 정도 포기를 했어요.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쭉 지켜보니 계속 엄마와 여동생 뜻에 맞춰주면서 살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며 심성이 여리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전세금을 마련해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난 후에는 한동안 저희 집 출입이 뜸했어요. 저희가 한 달에 2번 정기적으로 가고 명절 때 꼬박꼬박 찾아갔고요. 그것도 미용사인 저희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4년 정도 지냈고 그동안 시댁 때문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남편은 늘 그렇듯이 똑부러지게 말 한마디 못했고요. 신혼 초 제가 예상하고 포기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러다가 시누이가 결혼할 때가 다가오자 두 사람은 또 저희 집에 자주 들락거렸어요. 그때 이미 저는 미용실 수석 디자이너가 돼서 다른 매장에까지 출장도 가고 너무 바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집에 와서 뭘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 겨우 쉬는 날이 돼서 집에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우리 상은이 혼수하는데 너도 보태야 되지 않겠니? 저번에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 돈 보내드렸다고 했는데요. 그건 상호가 주는 거잖아. 그래도 네가 우리 집 며느리인데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 결혼식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좀 그렇잖아. 어머니, 저번에 드린 돈이 그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니? 상호가 주는 거면 상호가 한 거지. 난 그런 말 듣지도 못했다. 어머니, 제가 아가씨랑 어머니 머리도 다 해드리고 저희 샵에서 배우들 메이크업만 하는 아티스트한테 공짜로 화장도 다 부탁했잖아요.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예,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상은이가 청담동 제일 비싼 데서 한다는 거 내가 오빠랑 세연이 있는 데서 해야 된다고 얼마나 설득했는데. 솔직히 신랑 집은 강남 연예인들 가는 데서 다들 머리랑 화장한다는데 우린 니네 생각해서 해주는 건데 그걸 생각해야지. 넌 네가 무슨 대단한 거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그럼 다 취소하고 강남 가서 하라고 하고 싶은 걸 꾹 참았네요. 남편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듣고도 또 머뭇거리기만 하더니 그래도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데 좀 더 해줘도 되잖아. 당신도 결혼하고 4년 넘었으면 우리 집 식구인데 서로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은 내가 마음 상하는 건 괜찮고 당신네 식구들만 편하면 만사 오케이야? 이게 어떻게 서로 불편하지 않은 거야? 어떻게 이래? 나랑 살면 평생 든든할 것 같다는 게 이런 뜻이었어? 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결혼하고서 그렇게 화를 낸 건 처음이었고 남편은 제 모습에 굉장히 놀라더군요. 저는 또 안절부절하며 제 눈치만 볼 남편이 보기가 싫어 얼른 돈을 보냈어요. 결혼식 날 시누이와 시어머니 머리를 하면서도 냉랭하기만 했죠. 두 사람은 제 기분을 모르는지 신경을 안 쓰는 건지 자기들끼리 신났더군요. 시누이 결혼식 날 너무 신경을 썼던 탓인지 저는 다음날 출근해서 저도 모르게 기절을 하고 말았네요.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뜨니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제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잘할게. 당신이 이렇게까지 신경이 날카로워졌는지 몰랐어. 미안해. 저희 부부는 그날 의사에게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기쁘기도 했지만 저는 걱정부터 됐어요. 당장 일을 관두고 쉬어야 되게 생겼으니까요. 그러면 시댁이랑 더 많이 부딪힐 것 같고 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생각해야 됐죠. 그런데 남편이 웬일로 씩씩하게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영선이 임신했어요. 엄마도 건강한 손주 안고 싶죠?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게 당분간 찾아오지 마세요. 라는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든든하더군요. 그래도 역시 한계는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강하게 나오면 남편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냥 물러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전과 다르게 나오니 전처럼 함부로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웠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따금 전화로 돈이 필요하다며 우는 소리를 했지만
저도 단련이 됐는지 웬만해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물론 신우가 집을 이사할 때 돈이 모자라다며 하도 사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보태주긴 했어요. 하지만 만삭이 되었을 때 또다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무거운 몸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혼자 낑낑대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이닥치더군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가게를 차리게 보증금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요. 저 돈 없어요. 언니, 적금 많이 들었다면서요. 저번에 오빠한테 다 들었는데 1억이에요. 우리 그 일 곧 정리해고된다는데 그럼 뭐 해먹고 살아요. 가게라도 해야지.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달라고 해요. 아가씨가 모은 돈으로 해야죠. 너 5년을 넘게 봤지만 참 독하다. 처음부터 인상이 세다 싶더니 관상값 하는 거냐? 우리 상은이 상우한테 하나뿐인 여동생이야. 너는 처음부터 너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신보가 보이더니 결국 이런 식이구나. 난 모르겠다. 돈 해놓던지 우리 이러는 거 계속 보던지 알아서 해. 라더니 신우이랑 같이 거실 한가운데에 들어 눕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저를 더 열받게 한 건 남편이었어요. 제 전화를 받은 남편은 짜증스러운 말투로 지금 바쁜데 그런 일로 전화한 거야? 당신이 좋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상은이 사정 생각해서 돈 좀 보태줄 수도 있지. 뭘 그래? 당신 미쳤어? 아가씨한테 또 돈을 주라고? 그럼 우리 애 태어나면 어쩔 건데? 애 생기면 돈 들어가는 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당신은 우리 애보다 아가씨가 더 중요해? 누가 그렇대. 그리고 당신 애한테 너무 돈 들일 생각하지 마. 엄마가 그러는데 아기는 너무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라더라. 돈은 상은이 필요한데 먼저 쓰라고 하고 우린 그동안 또 돈 모으면 되잖아. 어제 상은이 전화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매제 사정이 딱하더라. 우리가 도와줘야지. 형제 좋다는 게 뭐야. 당신은 너무 혼자 큰 티를 내. 저는 그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전화기에 대고 아악 하고 비명을 질러버렸어요. 놀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방 안을 들여다볼 정도였죠. 저는 바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옆에서 이러는 게 너한테 좋을 거 없다. 잘 생각해라. 별말을 다 했지만 저는 다 무시하고 친정으로 와버렸죠. 엄마는 울면서 하는 제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당당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뭐가 모자라. 라고 하셨고 그 말에 용기 백배한 저는 일단 생활비 통장에서 돈을 싹 빼버렸어요. 비상금 통장도 돈도 다 찼고 해지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혼 청구서를 남편 앞으로 보냈어요. 제 사정을 알고 있던 미용실 원장님과 부원장님은 남편한테 한 소리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이혼 청구서를 보고 덜컥 겁이 났는지 남편은 제게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 남편 전화를 안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했더니 결국 친정까지 찾아왔더군요. 엄마 아빠는 남편을 아주 냉정하게 쏘아보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여보, 지금 당신이 아이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해서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다시 생각해. 응? 참는 거라면 결혼해서 5년 넘게 계속 참았지. 그런데 돌아오는 건 늘 당신이 시댁 편드는 것밖에 없었잖아. 나도 할 만큼 했고 이거 이혼 사유 충분히 된대. 이제 나도 더는 못 해먹겠으니까 같이 호구짓 할 여자나 찾아서 잘 살아봐. 그제야 남편은 제가 돌아설 생각이 없다는 걸 알고 얼굴빛이 변하더군요.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나 진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얼마나 약한지 잘 알잖아. 이만큼 짓꾸리고 사는 것도 당신 덕인 거 잘 알고 있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남편은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다시는 시댁에 휘둘리지 않고 이제는 한 푼도 시누이에게 주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어요. 남편은 정말 그 각서를 썼고 저는 다음 날 남편과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았어요. 그 사실을 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펄펄 뛰고 난리가 났죠. 그래도 안 돼요. 저도 집사람이 나간 다음에야 알았어요. 이젠 제 진짜 식구가 그 사람하고 아이지 엄마랑 상은이가 아니에요. 지난번 상은이네 직구할 때 준 돈도 빨리 갚아. 라며 차갑게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 저희는 시댁에 알리지 않고 이사를 했어요. 두 사람은 제가 딸을 낳은 것에는 관심도 없고 미용실에 찾아가 남편을 꽤 괴롭혔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도 아이가 태어나니 생각이 많이 바뀌었더군요. 둘 다 진짜 너무하네. 어떻게 아이 태어났다고 축하 한마디 없이 돈 내놔라, 집이 어디냐 이러면서 사람을 괴롭혀. 자꾸 이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경찰에 신고할까? 라며 화를 냈고 두 사람은 그 말에 놀라서 돌아갔다고 하네요. 그 후 저희 부부는 설날에만 시댁에 전화로 인사를 드리고 추석에는 계좌로 용돈만 보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하는 것 같다던 남편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바꿨고요. 몇 년 후 저희는 독립을 해서 미용실을 차렸고 분점도 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꿈꾸던 집도 얻었고요. 딸아이는 벌써 내년이면 고3이네요. 그렇게 딸만 알던 시어머니는 몇 년 전 돌아가셨고 시누이는 오래전 이혼을 하고 혼자 동남아에 갔어요. 저희는 앞으로 더 열심히 살려고 해요. 딸이 대학을 졸업하면 큰돈 들어갈 일은 많지 않을 테니 그때쯤에는 봉사도 하러 다니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우려고 해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 잘 되고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